라이센스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친환경 선박 때문에 2033년까지는 신주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 7%에서 8%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IMO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그에 따라서 출력도 틀어지고 연료가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어느 누군가가 선두주자를 해줘야 따라서 했는데 대형 선사 중에 하나가 급하니까 LNG 추진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주저하던 선주들도 그쪽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고 라이센스에서 보기에는 2050년에 가서 보면 메탄올 암모니아를 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배들이 전체 배 중에 55%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또 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죠. 오늘도 기업 돋보기라는 새로운 또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시는 저는 네. 2%고요.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 관계자, 제가 관계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분이 일단 이 회사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에요. 대표님이시죠? 네. 시간 되시는 분 오라고 했더니 네. 대표님이 그래도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역시 3%니까. 네. 오셔서 오늘 기업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려주실 텐데 네. 이야, 이 회사는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 만드는 회사랍니다. 그럼 조선업하고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거기까지는 알겠죠. 네. 선박용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실린더 라이너라는 건 도대체 뭔지 사실 우리가 배가 그냥 멀리서 쭉 지나가는 거는 자주 보지만 네.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마침 요것만 만들어서 파는데 와, 실적이 요즘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서 와. 네, 이 회사를 한번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배와 관련한 이야기도 네. 한번 들어보려고. 그리고 프로님 요즘 조선업이 완전 호황이고 뜬다니까 내가. 그리고 굉장히 그럼.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이게 중국과 미국이 네. 그동안에는 반도체 가지고 싸웠는데 이 다음에는 배 가지고 싸운대요.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도 네. 합니다. 예, 그런 앞으로의 시기에. 전망 궁금한데요. 자, 오늘 네. 모실 분은 케이프의 최철은 대표이사님입니다. 일단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P 최철원입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면 저희가 제가 이제 94년에 예. 저희 케이프의 영업부에 최초로 입사를 해가지고 30년 동안 케이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는 야, 최철은이 어딨노? 일로 와 그랬는데 이제 최철은 대표이사님이 되셔서.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저희가 이 케이프라고 하면 네. 찾아봤어요, 저희가 봤더니. 네네.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걸 안 만드냐 봤더니 다른 건 거의 안 만들어요. 그거 하나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98% 정도. 나머지 2%는 네. 가실 때 살짝 여쭤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라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네. 보통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반 저희들 회사는 이제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는 실린더 라이너 내부에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하는 통로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연결된 다른 부품들 전달돼서 프로펠러까지 그 힘이 전달이 돼서 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예. 그런 부품입니다. 선박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실린더라고 하면 연료가 들어가서 이런 게 이제 이게 실린더면 네, 이런 그 원통 같은 데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네. 뭐 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피스톤이고 피스톤이고 네. 그 안에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폭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이기도 합니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원통형 방을 방을 만드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 실린더 안에 방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프로펠러까지 전달이 돼서 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엔진룸의 핵심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라이너 자체에 퓨얼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홀도 뚫리고 그렇죠. 공기 압축을 해야 되니까 공기도 공기가 들어갈 들어가고. 수 있는 소기 홀도 뚫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고온을 인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쿨링 홀도 뚫리고 엄청나게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선박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운동이 벌어지는 그 공간을 쫙 감싸는 네, 그 방을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선박에는 그 네. 방이 몇 개가 들어가요? 좋은 질문이다. 보통 기통수가 이제 5기통에서 14기통까지. 그럼 10기통짜리 배면 이런 게 10개이니까 이런 방도 10개가 주문이 네,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페어가 무조건 한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조가 나갈 때는 플러스 1이 항상 붙어서 나갑니다. 그럼 스페어로 예비로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네. 뒤에다 싣고 다녀요, 배가? 그렇습니다. 엔진룸에 돈이 있는 회사는 예. 2개에서 3개까지도 해서 엔진룸에 여유를 가지고 나가고 돈이 좀 적은 회사는 한 예. 개만 법정 스페어 한 개만 해서 가지고 나가고 실제로 보면 크기가 어떻게 얼만큼 큽니까? 보통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아이고 뭐 그러시겠는데 저희들 제품이 이제 소재 상태로 보면 예. 제일 작은 게 3.5톤 제일 큰 게 20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재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그거를 정밀 가공을 하고 나면 3.5톤짜리는 2.3톤이 되고 20톤짜리는 11톤이 됩니다. 안에를 이렇게 깎고 판다가 막 깎아내는 하는 과정에서 좀 주나 봐요. 끝에 걸 다 깎아내고 위에 부분도 깎아내고 네. 겉에하고 안에 있는 걸 또 정밀 가공을 해야 되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 다 만들고 나면 그래도 뭐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실린더 라인하고 네. 지금 이제 안전상 이제 거꾸로 세워놨는데 네. 지금 보시면 위에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그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포트고 그 밑에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예. 그 온도를 식혀주기 위해서 그 쿨링을 저기서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오일이 주입되는 오일 주입홀입니다. 여기서 연료가 이제 분사돼서 안에서 폭발을 일어납니다. 연료가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쉽게 보면 오른쪽에 여기서 보시면 예.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공기가 주입이 되고 다시 피스톤이 올라오면 옛날 주사기 보시면 그렇죠. 쫙 빨아들이는. 쭉 되면 그 공기에 엄청난 압축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서 이제 연료가 탁 주입이 되고 저 옆에서 연료가 주입이 되면 여기서 폭발을 이루어집니다. 폭발을 움직이면서 다시 피스톤이 내려가서 여기 이제 커넥팅 로드가 있고 이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샤프트로 연결된 게 프로펠러로 가서 이제 되고 공기는 다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베개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는 빠져나가고 예. 다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갈 때 툭툭툭툭툭툭 이런 소리 나는 이유가 맞습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축을 돌리니까. 맞습니다. 네. 저 실린더 옆에 최 대표님이 서 계시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것 중에 작은 거는 1.5m, 1.5m. 긴 거는 4m 정도 됩니다. 크다. 저도 쓰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근데 저렇게 큰 거면은 한 번 배에다가 이렇게 딱 들어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저희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고온의 폭발도 일어나고 그리고 상대 부품하고 또 아까 이렇게 그쵸. 하듯이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찰이 이렇게 있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모가 일어나는데 통상 아시다시피 이게 압축이 된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닳게 되면 몇 미리가 닳게 되면 여기서 헐거워지죠. 연소가스가 이렇게 헐렁헐렁 헐거워지지. 그래 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폭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사들은 아무래도 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엔진에서 대형 부품 중에 마모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실린더 라이너가 유일합니다. 헐거워지니까. 네. 그러면은 선박 수명이 한 25년, 30년. 25년에서 보통 30년 정도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갈게 그럼 되나요? 보통 한 저희가 교체 주기로 보통 한 5년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돌발 상황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도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항 조건이 조금씩 틀려지면 예.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라이너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아, 운전하다가도 그렇죠. 배가 운항을 하다가도 얘가 이제 급격하게 피스톤이 뭐 움직여야 된다 뭐 어쩐다 그랬을 때 갑자기 움직이면 또 이렇게 과대마모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성적으로 그러면 네. 다다다다다 그러다가 뜨거워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도 또 이제 오일을 방카를 좀 이렇게 잘못 넣으면 이게 엔진이 한꺼번에 이렇게 고장이 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량 교체를 해야 다 되기도 바꿔야 하고. 되는. 네. 그리고 상대 부품이 불량이 나면 또 저희한테 또 영향을 미쳐서 저희 제품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AS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예. 전량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친환경 나오면서 이제 스크라바를 많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스크라버 교체를 하러 배 도크에 들어간 김에 라이너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에는 많았었습니다. 왜요? 왜? 한 번에 도크 들어가 가지고 정비하기가 배를 운항하면서 정비하기가 중간중간 힘드니까 시간 없으니까. 힘드니까 들어간 김에 4년밖에 안 됐지만 바꾸라.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바꾸려면 또 어디 또 갈 데 운항 없으니 중에 가가지고 이제 배가 서가 있을 때 또 긴급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에 파세요? 네, 일단 뭐 큰 거는 차 한 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 5천만 원? 네. 와, 근데 그게 막 10개씩 들어가면 야, 어마어마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그 피스톤과 실린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네. 피스톤 얘가 마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실린더가 마모돼요? 그렇게 해서 피스톤에 이렇게 피스톤 링이라는 게 조립이 예. 됩니다. 이게 피스톤 링이 조립이 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기가 올라갈 때 피스톤 링이 벌어지면서 저희들 라이너에 딱 밀착이 예. 되고 닳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피스톤 링을 자주 교체를. 피스톤 링은 자주 교체하고 네. 그 가끔씩은 겉에 실린더도 교체하고 라이너도 네, 피스톤 링을 여러 차례 공급할 때 저희들도 내구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래하고 닳다가 나오는 게 언제 5년에서 7년에 7년 정도. 편측으로 한 4mm에서 5mm가 다르면 교체 시기가 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이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빨리빨리 닳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네.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최 대표님 있었습니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기특한 녀석들 또 벌써 다 달았구나 빨리 맞아요. 아니 AS 매출이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AS 판매 비율이 53%로 오히려 신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새로 배 만들 때 장착하는 신조가 거의 뭐 한 6대 4 정도였는데 신조에 의해서 6대 4 정도였는데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대 5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S가 53% 정도.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만들어진 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슬슬 낡은 배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뭐 왜 그래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투입량이 배 선박 투입량이 많아지면 운항선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 AS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제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왜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조도 늘어나고 AS도 늘어나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몸은 하나인데. 조선이 한참 안 좋을 때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전부 다 생산 캐파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제 줄여놓은 상태인데 예. 그나마 저희 회사는 타사 대비해서 공장에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장비 설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인원만 어느 정도 보충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조하고 AS가 있지만 신조는 엔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납기를 무조건 지켜서 이렇게 엔진하고 같이 맞춰야 되고. 네. 예. 근데 A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의 리드 타임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납기가 보통 한 280일에서 한 320일까지 늘어나니까 그럼 AS 부품 때문에 봄에 전화하면 저 초겨울에나 보내드릴게요라고 한다고요? 뭐 어떤 타입은 뭐 내년에 연락하시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 달아서 지금 막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배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선사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아. 1년치, 2년치 사용할 거를 미리 이제 사다 놔라. 발주를 하고 자기들이 창고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런 쟁여놓고 현상까지. 있구나.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요소수. 요소수 저 품귀 나면 1년에 한 2개만 쓰면 되는 걸 막 10개씩 쟁여놓고 맞아요. 아 그런 일을 선주들이 하는 바람에 그럼 가격도 높아졌겠어요. 그래 요소수 일반적으로 비싸지듯이. AS 가격은 이제 신조 가격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이제 저희들이 따로 이제 급행료 급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니까 어차피 급행료를 받아야 되는 게 중간 중간에 투입을 해서 뭐 직원들 급하게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그 제조업 사이클 이런 거에는 영향을 덜 받고 계속해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S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선박 신조 예. 사이클에는 크게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받는다라고는 말씀을 그렇겠네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래요? 2016년부터 야. 조금씩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한 네. 2016년, 2017년에는 2016년에는 약 이제 3% 영업이익률이 여기가 3%죠. 예. 여기도 3%고 개그 하시는 건가요? 17년에는 4%, 18년에 9%, 네. 19년에 17%, 야. 20년에 16%, 우와. 21년에는 이게 원재료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원가 부담률이 갑자기 높아져서 좀 다운이 되었고 네. 그 원재료 상승분을 그 단가에 반영하면서 다시 2022년에 높아졌고 근데 작년 작년 2023년이 같은 어마어마하네. 경우에는 이제 네. 208억 영업이익에 영업이익률이 28%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는 이제 저희들이 원재료 상승한 부분에 대한 단가 인상된 제품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출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출 물량이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환율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달러를 1,200원 기준으로 견적을 내서 했는데 환전할 때 보니까 1,400원이야. 네. 야. 위안화도 뭐 165, 170 했는데 195, 200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환율이 또 영업이익 저희들 올라가는데 좀 많은 역할을 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저희 경제 상황이 어려웠지만 2021년부터 이어진 조선산업의 성장 기조에 힘입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는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해서 28%를 달성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설립 이후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경쟁사는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영업이익률이 16%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6년 7년 전만 해도 1년에 8억 벌고 9억 벌고 뭐 저 김대리 연봉 올려주면 우리 적잖아. 야, 조심해야 돼. 이제 그러는 회사였는데 그 6, 7년 만에 이렇게 200억씩 남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제 엄청나게 저희들 현장 직원들하고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게 원가 절감이라는 게 회사의 최대 이슈입니다. 항상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인센티브도 주고. 최근에 뭐 인상 깊었던 원가 절감 사례 뭐 이런 거 있어요? 기술사에서 요구하는 조도 값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조도 값을 내놔라. 그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저희들 라인업 제품 내에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 미크론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를 네. 딱 맞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라프니스 이거 거칠기 네. 제품 내 거칠기도 따지는 거거든요. 거칠기. 내벽이 매끈해야 된다는 네. 말이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펙을 주고 여기에 맞춰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의 몇 개월 동안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음. 뭐 현장에 있던 15년, 20년 경력자들이 또 이제 거기에 맞는 툴을 또 개발을 하고 매끈하게 만들려고. 다른 회사는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데 오. 저희 회사는 이제 그거를 빌미로 저희들은 또 이제 올려봤- 기술사에 가격을 올려주십시오, 맞춰줄 테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럼 매끈하게는 뭐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천으로 문질러요, 아니면? 그러니까 연삭 옛날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스톤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CBN이라든지 이런 거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만의 또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렇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다음에 또 그렇기도 내려가는 하고.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 선사에서 야 너희들 대부분- 너무 많이 남는다 이제 그만 좀 올려라든가 경쟁사들이 뭐 또 치고 일단 온다든가. 경쟁사로 보면 저희들은 국내 경쟁사가 두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두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소형 타입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예. 또 한 군데는 중대형 타입도 생산을 하지만 가공 공장만 운영을 해서 소재를 다른 회사에서 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소재를 뭘 사오는데요? 이거의 원재료가 되는 부분을 오, 사가 와야 됩니다. 쇠. 예, 오. 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쇠는 우리 회사는 쇠도 만들어요? 저희는 주물 공장에서부터 가공 공장까지 원스톱 아. 공정으로 되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용광로가 있어요 회사에? 네. 와 신기하다. 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가공 공장, 주물 공장이 있는 회사는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한 회사는 가공 공장만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는 한 장소에 가공 공장과 주물 공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을 해도 아까 제가 무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어떤 회사는 3.5톤에서 20톤이나 되는 소재를 여기서 구매를 해서 여기까지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럼. 20톤짜리면 트레일러 한 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옆에서 옆으로 지게차로 달랑 들어서 이렇게 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하면 되니까 일단 운송비나 이런 거에서도 벌써 이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사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있기 이전에 네. 독점을 해왔던 어떤 회사예요? 일본에 있는 일본. 예, 일본의 네, 회사 회사입니다. 이름이 동아기공인데 동아기공. 네, 우리말로 동아기공, 뭐 일본말로 이제 도하구키라고 어허.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6.25 전쟁.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한참 일본이 그거 전쟁 그거 할 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밑주위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선박용 실린더 네. 라이너 자기들도 만들려고. 이제 선박이 이제 되니까 음. 밑주에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도 거의 한 80년, 700,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내외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은 저희들이 거의 70% 차지를 하고 있고 거의 다른 회사가 고가점이군요. 네. 예. 다른 회사가 한 30% 하고 있고 AS로는 저희가 한 30%, 아까 이야기한 일본 회사가 35%, 나머지 회사들이 한 35% 하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 해가지고 전체 그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35%, 아까 일본 회사가 30%, 또 나머지 회사들이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와 케이프가 거의 한 3분의 1씩 하고 있군요. 네. 어떤 시장에서도.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여 년간 실린더 라이너를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일단 세계 최고의 실린더 라이너 제작업체로서 일단 기술사들과 선주사들의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공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큰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기계 조작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주물이다 보니까 가공을 하고 나면 가공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계측기를 사용해서 계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치수는 자기들이 또 수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치 입력을 해야지 그것도 치수에 맞게끔 도면 치수에 맞게끔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혼인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을 하는 공정인데 네. 거기는 거의 1000분의 1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수를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고 찍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 찍 하고 네. 하고 네. 치과 가면 보통 치과 의사가 2번 하고 나서 물어보세요. 어때 느낌 이상해? 다시 맞아요. 한 번 더. 됐네.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요거를 그냥 2번 만에 하는 치과 의사가 있고 네. 이걸 한 20번 해도 못 맞추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너무 갈면 또 다시 버리고 다시 하고. 맞습니다. 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노하우인데 그게. 혼인 공정을 안 해본 20년 친구를 데려다 놔도 거기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할 때마다 체크해야 되고 할 때마다 체크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 혼인 공정만 투입해서 15년, 20년 하는 애들은 10바퀴, 20바퀴를 돌리고 그냥 이 정도면 얼마겠다, 이 정도면 얼마겠다라고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그렇다니까 이거 왠지 한 번 더 갈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달인이시네요. 그 느낌. 생활의 달인.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더 가려고 그게가 고만 그러면 고만 해야 됩니다. 그분한테는 그 정도로 네. 그분들 잘해드려야 되겠네요. 진짜. 15년, 20년 거의 뭐 제가 30년이니까 같이 거의 회사와 같이 저희들이 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현장에도 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그 숙련된 기능공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어쨌든지 대응에 대한 그런 필히 어떤 고객들이 요구하는 데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많이 드셨겠어요 그분들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고등학교 연습 실습생 때부터 와서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입사하실 때 있었던 형들도 같이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현장 가면 저런이 왔나? 네, 그렇죠.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요. 밖에 나가면 형 동생입니다.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야, 저런이가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안에서 그러면 밖에 나가면 저도 이제 저보다 네. 오래되신 분한테는 형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들 주물에서는 저희들이 타사 대비해서 예. 이렇게 야, 이거 확연하게 뭘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쉽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저희들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거푸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껍질. 거푸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푸칩을 이렇게 통째로 만듭니다. 통째로 만들고 요 하얀 부분이 제품이 된 이 소재 원재료가 되는 부분. 예. 근데 이 용탕을 붓기 위해서 이제 모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품 형상에 맞게끔 거푸칩을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네. 근데 다른 회사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제작을 하겠죠. 왜 달라요? 왜 저렇게 해요? 바보같이?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죠. 통이 더 보시기에도 안전하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쉬워 보여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주물량 자체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칠한 만큼 다른 회사들은 주물사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줌을 사면 모래. 네. 근데 모래가 비싸요? 비쌉니다. 1년에 저희들 사용하는 모래 양이 수십억입니다. 빨간색까지도 다 부으면 네. 깎을 때도 더 많이 깎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 옆으로 넘어가시면 예. 저희가 이제 용해를 해가 이제 센 물을 붓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 흰색 나온 요 부분만 붓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근데 다른 회사는 요 빨간색까지 같이 붓습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주물이라는 게 이게 응고가 되고 쿨링이 되면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변형을 하게 되면은 불량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하는구나. 좀 두껍게 붓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테스트와 노하우를 가지고 타사보다 한 5mm에서 10mm 얇게 네. 주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빨간 부분만큼 다른 회사들은 원재료도 더 들어갈 것이고 가공량도 더 많겠죠. 반대로 저희 회사는 원재료량도 줄고 가공 시간도 줄고. 그럼 저건 무슨 특허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해봐. 그런데 그렇죠.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야 이게. 불량률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자주 해봐야 생기는 노하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초에는 불량이 많이 났습니다.
분량이 많이 나가지고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더 해야 되냐,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냐. 네. 근데 근데 그러다가 뭔 소리 하노? 한 번 더 해봐. 네, 해봐야지. 하기로 한 거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희가 이게 답이다 나와서 이제 그거는 그럼 잘 만들었고 누군가 인증을 해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술사 인증도 받고 전 세계 8대 성급에서도 저희들이 인증도 받고 엔진 제조사에서도 인증을 받고 매년 오디트를 하고 3년마다 다시 재갱신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 보통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그 배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미 기존의 납품업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 빼고는 현대중공업도 일부 수입을 하긴 했지만 예. 옛날에 이제 HSD 엔진이 옛날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합쳐져서 HS 엔진으로 됐고 지금은 물론 하나 엔진입니다만은 예. 전량 일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쟁사에서 전량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92년도에 라이나를 생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94년, 95년부터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기 시작해서 그 점유율을 저희들이 조금씩 높으면서 거의 99년, 2000년 초에는 저희들 전량 저희들 수입 대체 효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건 초기에는 훌륭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뭔가 이거 용광로 만들어야지, 네. 직원 뽑아야지, 공장 지어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이게 납품 기준을 넘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맞아. 그 초기 자금을 무슨 배짱으로 보통 쏟아부어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를 설립하신 이제 회장님께서 그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원래는 현대중공업 출신이시고 현대미포조선 사장님도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일본에서 무조건 수입해가 오는데 이게 되겠냐. 국산화를 네, 해야겠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92년도에 언양에 경남 언양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공장 세우고 네 이제 공장 세우고 그때 당시에는 소재는 현대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가공 공장만 가지고 있다가 주물로 찍어줄 테니 네, 당신들이 다듬는 것만 해서 갖고 와봐라. 가공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서 주물 공장까지 세워서 지금은 이제 완벽한 체제를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2008년부터 그럼 주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저희는 이제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아시고 계시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HSD 엔진, 지금 하나 엔진, 예. 그리고 STX 중공업 이렇게 엔진 제조사들 3사 전부 엔진 거래를 만들 때 필요하니까. 예, 자기들 이제 배 만들 때 무조건 엔진은 들어가고 하나 엔진하고 STX 중공업은 이제 엔진만 생산하는 데고 예. 현대중공업은 배도 만들면서 엔진도 생산하는 데고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 저희들 AS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의 어떤 AS 사업부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고 원천기술사 그러니까 독일의 만이라든지 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다 지분을 다 샀기 때문에 중국 윈지디, 또 스위스의 바칠라 이런 주요 원천 기술사들과도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시면 업황을 아주 피부로 그냥 느끼실 것 같아서 네. 뭐 웬만한 조선업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앞으로 뭐 조선업 전망이라든가 뭐 선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아주 잘하실 텐데 어떻게 좀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와 어떤 그러니까 엔진 제조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볼 기회가 이제 많다 보니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자기들은 이제 친환경 선박 때문에 2033년까지는 꾸준히 신주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교체해야 되니까 네. 친환경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9년, 20년, 21년에 신문지상에서 계속 친환경 선박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더라도 네. 2023년 기준으로 한 7%에서 8%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교체된 게 네. 이게 선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친환경 이걸로 해 그러면 바로 교체할 텐데 네. 뭐 친환경 기준도 자꾸 들쭉날쭉하는 것 같고 뭐 무슨 연료를 해야 될지도 뭐 매일매일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오히려 더 뒤로 미루고
교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 안 그래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일단 친환경에 대한 IMO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일단 LNG라든지 뭐 에탄올이라든지 뭐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게 할 때마다 그게 따라서 출력도 틀어지고 그리고 그 연료가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어느 누군가가 뭐 좀 선두주자를 해줘야 어허. 따라서 했는데 그리고 주 연료가 뭐가 될 것이라고지는 거의 예측을 못했는데 대형 선사들이 그걸로 가야. 네 처음에는 이제 대형 선사 중에 하나가 LNG 급하니까 LNG를 많이 사용을 해서 LNG 추진선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렇게 주저하던 선주들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발주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라이센스에서 보기에는 2050년에 가서 보면 메탄올 암모니아를 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배들이 전체 배 중에 55%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 연료가 뭘로 바뀌는 거랑 무관하죠. 이제 어차피 저희들은 실린더 상관이 라이너는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저희들은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어때요? 실적 전망은? 일단 금방 말씀드렸듯이 벌써 뭐 조선소에서 3년치 4년치 일감도 다 마련돼가 있고 지금 선별 수주를 한다고 그렇게 조선소들은 이야기를 그렇다 하고 하더군요. 있고 예. 네. 뭐 아까 라이센스 말했듯이 신조는 계속 늘어날 거고 또 19년부터 또 투입이 된 배들이 또 뭐 23년, 24년, 25년 되면 AS 시간이 도래를 할 것이고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년간은 네.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하고 공장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공정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매년 5% 이상의 매출도 상승을 할 그럼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도 저희들은 최소 25%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굴뚝 산업에서 보기 힘든 영업이익률이겠지만 그러게요. 벌써 저희들은 한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업계에서는 그러면 아예 좀 싸게 좀 보냅시다 지금 최 사장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그 공급 수요의 차이에 의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물량이 없으면 가격부터 내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좀 바뀌어서 네. 알겠습니다. 회사 저 공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네. 이 땅 팔면 이거 돈 꽤 많이 들어온다. 뭐 그런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은양 공장에서 2008년에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사하고 온 데가 저희들 경남 양산인데 4만 1,000평 부지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사 오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2008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주물 공장, 가공 공장 그리고 이제 창고 스페이스 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한 2만 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지금 뭐 요새 아시다시피 어떤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달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물류 창고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있는 이 땅이 물류 창고로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단일 면적으로 거의 18,000평에서 2만 평이 나오고 양산 IC에서 거의 차로 한 3분 정도 그런 위치밖에 위치가 없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IC와 근접해 있고 단일 면적이 굉장히 넓고 벌써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주위 진짜 시세로 봤을 때 약 한 7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상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되는 회사가 왜 땅을 팔까? 그 돈으로 뭘 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일단 저희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채 좀 상환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저희들한테 주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던 우리 주주님들, 예. 이 주주님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신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주 가치 제고하는 회사들 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지금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왜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네. 자산도 많고 네. 보니까 이거 뭐 한 4만 평 그냥 팔아서 땅만 팔고 그냥 회사 접어도 시가총액 나오겠네요 보니까. 시총이 1,000억 되니까. 뭐그 1,000억 대니까 땅값만 해도 그렇고 거기에다 자사주 사고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는 딱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특이한 게 케이프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증권 회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케이프 투자증권 네, 맞습니다. 거기랑 무슨 관계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M&A를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LIG 투자증권이라고 예. LIG 투자증권을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할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제 케이프 투자증권으로 바꿨습니다. 뭐 케이프 그런- 투자증권은 요즘 괜찮습니까? 증권사들 요즘 뭐 아, 이것저것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건 많은데. 저희 회사가 저희 케이프 투자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신문에 뭐 부동산 PF다, 뭐 홍콩 뭐 ELS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우발 부채가 뭐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부동산 PF 익스포즈 또한 자기 자본 대비 거의 10% 이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일단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되고 중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3%까지 되는데 PF 저희는 비중이 저희는 10% 내외로 그 사업 열심히 안 하셨네요. 일단 그만큼 저희들이 그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한 이후에도 2022년을 저희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증권사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거의 200억 정도의 수익을 다른 회사들은 부동산 PF다 뭐 어떤 그 충당금 쌓기에 바빴지만 예. 저희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작년에 200억 정도의 괜찮았군요.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연결로 해서 저희 회사 주식회사 케이프는 400억 이상의 지금 이야. 이걸 작년 같은 경우는 달성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 지금 보니까 네. 그 주당 300원 네. 배당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대략 뭐 한 6% 정도 네,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보통 저희가 수익률 되는데 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제 배당을 이제 주당 100원씩 어느 정도 해왔었습니다. 근데 계속 만족을 못 하셨고 또 저희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은 또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네. 주당 300원 주당 300원. 네, 해서 근데 대표님께서 케이프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사실 주주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것 같진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한 현대힘스라든지 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조선 기자재 엔진 부품 판매 업체인 KSP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나 자기자본 시가총액들을 저희 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일단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KSP. 네. 일단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을 하면서 바로 300%까지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그 상장 시에 이제 자본 모으는데도 10조 원 정도를 한꺼번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8억을 했지만 자기 자본도 2,064억이고 근데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45억. 근데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퍼가 거의 뭐 51배, PBR이 3배. 거품이다. 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거기까지 드문데 이제 일단 보통 자기 회사 그냥 얘기하고 마는데 남의 저희 회사 회사가 갖고 와서 얼만큼 저평가돼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려면 그래도 이제 최근에 상장된 회사와 그렇겠네요. 상장사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회사를 좀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드려야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뭔가 현대힘스나 힘맞추기. KSP에는 승낙은 못 받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현대힘스와 KSP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방송 보시고
약간이라도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그럼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맞아. 예. 그 현대힘스는 네. 그렇고 K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 118억이지만 이제 PR이 퍼가 11.5배 그리고 PBR이 3.2배인데 반해서 네. 저희 회사는 208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2064억의 자본이 있지만 야. PR은 6.1배 그리고 PBR은 1도 안 됩니다. 0.7이네. 0.7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낮게 알겠습니다. 적평가되어 있지 않나. 물론 그 이렇게 절반이 이제 대표이사님 책임이긴 하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평가가 저평가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뭐 얼마만큼 남기고 뭐 이런 걸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 IR이라든지 어떤 홍보 활동을 통해서 네. 저희 회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단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또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항상 좋았던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시비 발행을 좀 해서 좀 회사가 버텼습니다.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뭐 이슈가 어느 정도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이제 KHI라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 지분을 예. 이제 1위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KHI의 오버행 이슈가 이제 저희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대적 M&A 하러 들어왔다가 예. 이제 적대적 M&A는 실패했으면 네. 나가려고 할 테니 네. 조금 주가 오르면 또 팔고 나갈까봐.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거기서 지금 이대주주가 저희 회사 지금 일일 평균 거래량이 거의 뭐 4만 주, 5만 주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KHI도 우리 회사가 이거 괜찮은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희들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매물이 그러지는 빠져나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케이프 투자증권이 있다는 건데 예.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신문에서 뭐 홍콩 ELS나 뭐 부동산 PF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회사는 저희 케이프 투자증권이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오히려 지분법으로? 그 지금 네. 그 시중에서 이제 증권사 안 좋다 뭐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인수 후에 2022년 빼고는 계속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자본 대비 PF 들어가 있는 것도 10% 내고 다른 증권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증권사는 지분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케이프에서? 82.4%입니다. 연결로 네. 재무제표 다 잡히는 네. 거군요. 예. 뭐 좀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좀 뭐랄까 이 회사는 이런 게 뭐 약점이다. 뭐 좀 이런 것 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다 저희는- 좋다고만 하시. 저희는 발굴을 잘 못하겠으니까 뭐 하나 주고 가시죠. 네. 그래도 우리 회사는 그래도 이런 건 조금 좀 고민거리이긴 해요. 요거는 고쳐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대표이사의 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그거까지도 좋다. 네. 다음에 꼭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였고, 네. 이런 산업이 또 우리나라에서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케이프 대표이사님 직접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신 덕분에 네.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뭐 관심 많이 가지고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계속 한번 또 모아 볼게요. 너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또 저희가 중간에서 또 이렇게 투자자들과 맞아요. 또 회사를 연결하면서 회사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알리고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저희가 마이크 전달도 드리면서 해드리고. 전달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음. 질의응답식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케이프는 대기업 계열사는 아니지만 실린더 라이너 부분에서는 타사 대비 독점적인 공급망과 가격 결정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검찰청에서 조서 쓰는 네, 분위기예요. 피디님께서 네. 지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도 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조선업은 업황이 호황이 예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맞나요? 맞겠죠? 조선 관련해서는 일단 벌써 여러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데 여러 뭐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 다 보고서도 많이 발표하시고 경제석학 분들도 조선이 대사이클을 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 이상은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나요? 일단 확신으로 만들어드리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선언하신 만큼 꾸준히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으실 거죠? 네. 그거는 뭐 약속을 지켜야 되죠. 요런 포맷 괜찮다. 괜찮아요? 보통 결혼식 가면 주례 선생님이 네. 신랑 아무개는 갈 것입니까? 네, 그럼 네 그러고 이런 맞아요. 분위기인데요. 근데 지금 대답하셨으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변동이 큰 증권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수 이후 꾸준히 손익을 창출하고 있고 부동산 PF 등 손실 위험 요인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 회사 같은 경우에는 PF 위험도 최소화되어 잘 있고, 관리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예, 현대힘스. 허락받지도 못한 네. 힘스나 이렇게 KSP. KP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거기 회사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도 더 높고 자기 자본도 더 높지만 뭐 PBR이나 퍼를 봤을 때는 현저히 하고.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지 매각건도 남아 있고 네. 네. 현대힘스는 없는 증권사도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만 왜 이러냐. 이건 불공평하다. 네. 대표회사가 좀 겸손함이 좀 떨어지는 거는 인정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네. 라는 이야기. 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업 돋보기 케이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주말에 뭐 재밌게 편안하게 보시라고 저희도 만들었는데 네. 의외로 유익한 재밌었어요. 콘텐츠가 된 것 같아서 역시 그 한 우물을 깊게 판 대표이사님이라 그냥 어떤 질문을 해도 네. 편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은 없었다. 겸손이 조금 좀 부족하긴 한데 네.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최철은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